안녕하세요. 제 이제 이론 시간입니다. 이론 미리 풀어보시라고 했는데 풀어보셨나요? 10개 이상 자기가 자신있게 풀면은 아주 훌륭한 거고, 그럼 충분히 합격할 정도 실력이 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보통은 반타작 왔다 갔다 하죠. 까딱까딱 하죠. 어쨌든 웬만하면 당연히 10개 이상 맞출 수 있도록 이론 공부 충실히 하시고요. 맞추러 가볼까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1번부터 현금 및 현금성 자산.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합하면 모두 얼마냐 그랬습니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뭐 있냐가 중요한 거죠. 자, 현금, 소액현금, 보통예금, 당조예금, 현금성 자산 다 합친 거죠.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채권, 현금성 자산. 타인 발행수표, 현금, 현금성 자산. 당좌 거래 개설 보증금은 아니에요. 당좌 차월 아니죠. 보통예금 요 세 개죠. 요거 세 개. 5 이상 100이네요. 100이고. 자, 당좌 거래 개설 보증금은 뭐 그게 중요한 얘기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우리 실기에서는 특정 현금과 예금 이런 식으로 되고요. 이론에서는 이제 보통 장기니까 장기 금융 상품이다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기타 비유동 자산이 어쨌든 장기입니다. 장기 금융 상품, 기타. 특별히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우리 실기에서 가끔 한 10년에 한번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 다음 당좌 차월은 그냥 우리 재무상태 표적을 때는 단기 차입금에 포함시키려면 단기 차입금이에요. 현금성 자산이 아닙니다. 두 번째, 무형자산에 속하는 개수. 무형자산 특허권 있죠. 내부 창출 영업권은 무형자산 아니죠. 컴퓨터 소프트웨어 무형자산, 상표권 무형자산, 임차권리금 무형자산, 경상개발비는 판관비입니다. 판관비. 얘는 판관비. 얘는 자산이 아니에요. 얘는 판관비. 잠깐 여기서 주의할 점. 임차 권리금은 무형자산이었잖아요. 그 나중에 원금 회수가 보장이 안 되죠. 근데 비슷한 걸로 임차 보증금이 있죠. 얘는 나중에 원금 돌려받는 기타 비유동 자산이에요. 다르죠? 다릅니다. 어쨌든 결론은 4개니까 답이 2번인가 봐요. 그죠? 그 다음에 일정 시점의 기업의 자산부채 자본. 이거 이런 거 나오면 좋겠다. 이거 회계 2급이지 이거. 1급도 아니죠. 2급이에요. 근데 틀린 사람 있을게요 아마. 재무상태표. 얘는 경영성과 보고하는 보고서. 경영성과. 그 다음 결산 마감 시 당기분 감가상각 누계액을 100만원 계상했다. 재무제표에 미친 영향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감가상각 누계액을 설정했다는 얘기는 감가상각비를 인식했다는 얘기죠. 감가상각 누계 이렇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감가상각비는 그냥 여기다 적을까? 감가상각비는 비용이고, 감가상각 누계는 자산의 차감 항목이죠. 자산이 감소야 바꿔 말하면 자산의 감소가 됩니다. 그리고 비용이 발생하면 결과적으로 말 그대로 비용이 많아지니까 순이익은 감소되고, 순이익이 감소되면 자본도 감소됩니다. 자본 이익잉여금 있죠. 단기 순이익은 이익잉여금에 속하잖아요. 이렇게 됩니다. 자, 바르게 설명한 거. 자본이 증가, X 자본 감소. 부채는 안 나오죠. 그 다음에 순이익 감소. 이게 답이죠? 이게 답이네. 자산 증가는 아니죠. 자산 감소입니다. 감가상각할수록 자산 가치는 줄어드는 거니까. 자,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해당하지 않는 거. 매입 또는 건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니까 원가에 산입하겠죠. 취득과 직접 관련된 세금. 이게 취득록세죠. 취득세와 등록세. 당연히 원가에 산입. 설치장소 준비를 위한 지출도 원가에 산입. 여기 취득 후 발생한 이자 비용, 취득 후죠. 그래서 취득원가는 말 그대로 본래 취득을 위해서 취득에 소요되는 거, 또는 취득의 본래의 용도에 사용하기 전까지 발생하는 거. 요거 취득 후 사용 전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취득한 이후에 사용하기 전까지 들어가는 것도 원가에 산입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기말재고액을 구하래. 기말재고액. 그리고 매출액, 애누리, 왜 이렇게 많어? 타계정 대체 이런 말 나올 때는 공식 다 필요 없어요. 그냥 T계정 그리는 거. T계정 그리는 게 가장 빠릅니다.
T계정 그리는 게 가장 빨라요. T계정 그리는 게 상품, 재고자산 계정을 그리고 재고자산의 기초는 차변. 어디 가서 기초는 가장 기본 기초재고액은 차변에 적고 그리고 매입액도 차변에 적고 가장 기본만 적으면 대변에 매출액 적고 기말재고액을 적으면 대변에서 차변 뺀 게 매출 총이익 이렇게 되는 게 이게 가장 기본이죠. 이렇게 적는 게 가장 기본입니다. 기초, 매입, 매출, 기말. 그래서 이거는 사실 외워야 되죠. 기초, 이거부터 먼저 하면 글씨 너무 큰가? 어쨌든 기초, 매입, 매출, 기말, 매출, 기말 이렇게 적으면 그리고 대변합계에서 차변합계 뺀 나머지가 이익이다. 이렇게 이게 가장 기본이죠. 자, 근데 이 문제는 괜히 여러분들 헷갈리게 일부러 많이 써놨어요. 자, 눈치껏 하면 되죠. 자, 매입이 차변이에요. 매입이 차변이면 당연히 환출 및 애누리와 할인은 대변이죠. 환출 및 애누리와 할인은 대변입니다. 물론 매입 애누리와 매입 할인이죠. 마찬가지로 매출이 대변이면 환입이나 매출 애누리 그리고 매출 할인은 차변에 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여기 또 특이한 게 하나 보이죠? 타계정 대체가 보이죠? 타계정 대체. 팔린 것도 아니고 남은 것도 아닌 타계정 대체. 이것도 적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대변에 뭐가 오는지 나열을 했죠. 자, 이제 금액 갖다 적기만 하면 되죠. 그리고 만단위 아세요? 200만원이 200만원으로 딱 보인다면 그냥 200으로 딱 적는 거죠. 여기가 아니라 여기가 아니라 두 번째구나. 여기다가 그 다음 애누리가 30만원 30만원이 30만원으로 보인다면 차변에 그냥 30 딱 적으면 되죠. 그리고 매출 할인도 차변 여기 이 동네죠. 20 같이 적을게요. 그리고 매입은 차변이죠. 차변에 150. 그리고 매입 할인과 환출 둘 다 대변이죠. 환출 5만원 플러스 10만원 15만원. 그 타계정으로 대체 요거 20만원. 그리고 기초재고 차변에 3만원. 그리고 매출총익 차변에 37만원. 그리고 물어본 건 기말 재고액 이거죠. 자, 이래가지고 대체합계 맞추는 걸 찾는 거죠. 자, 이래서 하여튼 T계정 그리는 것보다 빠르고 간편한 건 없습니다. 차변합계 얼마예요? 계산기 두드려야죠. 2, 3, 2, 4, 240. 240에서 235를 빼니까 5만원이네요. 5만원 1번. 그죠? 5만원 1번. 그래서 T계정 그리는 것보다 빠르고 편한 방법은 없습니다. 아무리 공식 빨리 써도 T계정보다 빠르진 않아요. 물론 지금은 저는 일부러 T계정에 뭐 이런 기초, 매입 이런 거 써드렸지만 여러분 어느 쪽에 들어가는지 알고 있다면 T계정에 숫자만 다다다 넣으면 되잖아요. 저 전 편의상에 두 개를 같이 적었는데 따로따로 적어야지. 원래 이렇게 따로 이렇게 적어야죠. 이렇게 원래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적어서 금액 더하고 금액 더하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여기 지금 두 개가 여기 따로따로 있어서 이렇게 적은 거예요. 어쨌거나 T계정 그래서 숫자만 다다다다 넣고 계산기 두드리면 됩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 매출 채권에 대한 설명인데 잘못된 걸 찾으래요. 매출 채권 중에 잘못된 거. 회수가 불확실한 매출 채권에 대해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대손 추산액을 충당금으로 설정한다. 맞죠? 우리 대손진상 하잖아요. 맞고. 매출 채권 등의 이전 거래가 차입 거래에 해당되면 처분 손익을 인식한다. 처분이라는 말 자체가 매각이잖아요. 매각 처분이죠. 처분 손익 인식하는 건 차입 거래가 아니라 매각 거래입니다. 매각 거래. 그래서 왜 어음 할인 같은 거 할 때 할인할 때 왜 매각 거래 분계 기억나세요? 매각 거래. 그럼 대변에 받으러움 없어지고 차변에 왜 돈 들어오죠? 현금이든 예금이든 현금이나 예금이 돈 들어오고 그리고 차변에 매출 채권 처분 손실 이렇게 발생하는 거죠. 이게 매각 거래. 우리 기준에서는 이거밖에 인정 안 하죠. 그래서 일반 기업회계 계수는 매각 거래 밖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근데 이거 말고 지금 차익 거래라고 말은 나오잖아요. 어쨌든 차익 거래는 분계는 할 줄 몰라도 좋은데
어음을 담보로 돈을 빌린 것으로 봅니다. 차입금. 그리고 차변에 현금 예금 들어오고, 그리고 차변에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 아니라 돈 빌린 거에 따른 이자 비용이 지급되는 걸로 봐요. 그래서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 발생하는 건 매각거래, 차익거래에서는 처분 손실이 아니라 이자 비용 기억하세요. 그리고 대손 추산액에서 충당금을 뺀 나머지를 추가 설정, 대손상각비로 인식하게 되죠. 이걸 차액보충법이라고 하죠. 차액보충법 또는 줄여서 그냥 보충법이죠. 차액보충법 또는 보충법. 또 회수가 불가능한 건 먼저 충당금으로 먼저 상기시켜주고, 부족하다면 대손상각비. 이거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이거 우리가 늘 하고 있는 거 이렇게 이론으로 나오면 더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니까 어쨌든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보세요. 자, 그 다음에 도매업인데 비용 관련 계정이고 영업의 비용을 물어봤어요. 자, 비용에는 크게 나눠서 비용에는 매출원가 빼고 판매비와 관리비, 판관비가 있고 영업의 비용이 있잖아요. 판관비는 무슨 비료가 많죠. 비료 그리고 급여, 세금과 공과 이런 게 있어요. 여과비료, 비료여과, 여과된 비료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많이 쓰는 것 중에 대손상각비나 감가상각비가 있고, 그리고 마이너스 항목에 대손, 충당금, 환입이 있죠. 이런 것들. 그리고 판관비가 아닌 게 영업의 비용이죠. 판관비가 아닌 게 영업의 비용이죠. 근데 여기 이제 자주 나온 것 따라하면 이기기, 이자 비용, 기타의 대손상각비, 기부금, 이자 비용, 기부금, 기타의 대손상각비가 있고, 나머지는 다 무슨 손실, 차손이죠. 그래서 이제 판관비, 비료 여과비료, 여과된 비료, 요게 아니면 다 판관비, 영업의 비용이에요. 그럼 광고선전비 판관비고, 감가상각비도 판관비고, 무슨 손실, 영업의 비용, 기부금도 영업의 비용이죠. 요거 두 개죠. 200. 있죠? 그 다음 선입선출법과 평균법에 의한 완성품 환산량의 차이는 무엇이냐? 핵심은 차이를 물어봤다는 거죠. 그럼 아는 사람은 1초면 풀어요. 1초면. 재료비죠? 재료. 그럼 재료가 공정 초에 투입됐으니까 100% 환산이죠? 그 순간 답은 나왔죠. 기초 200개. 이게 답이죠, 그냥. 이게 답이죠? 계산할 필요도 없습니다. 물어본 게 차이라는 걸 처음부터 딱 알았더라면 1초면 풀립니다. 딱. 그리고 재료 물어봤으니까 그냥 200개. 답 200개고요. 만약에 가공비를 물어봤으면 200개 50% 곱한 100개가 답입니다. 가공비를 물어봤으면 100개가 답이고, 재료비 물어봤으니까 200개가 답이에요. 계산하지도 않고? 그렇죠. 이거 그래서 왜 전 회차에도 나온 것 같은데요. 완성품 환산량 계산할 때 선입선출법하고 평균법 어떻게 되나 기억나시나요? 평균법은 완성 수량 플러스 기말 환산량. 그 다음에 선입선출법은 완성 수량 플러스 기말 환산. 여기까지 똑같죠? 거기에서 기초 환산량을 빼면 되잖아요. 결국은 기초만큼만 차이 나는 거죠. 기초만큼만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기초만큼만. 그럼 결국은 기초만 구하면 되는 거죠. 환산량을 몇 개냐 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결국은 기초만큼만 차이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것만 구하면 돼요. 그리고 재료가 착수시에 투입되니까 그냥 수량 200개. 근데 가공비는 무조건 환산을 해야 되니까 50% 곱한 100개가 됩니다. 몇 개인지 계산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완성과 기말까지는 똑같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돼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계산할 필요 없는 겁니다. 내용을 알면 필요 없어요. 근데 또 연습삼아 완성품 환산량을 구해봅시다. 먼저 평균법으로. 근데 평균법 하지 말고 그냥 쓸게요. 자, 이거 재료비부터. 재료비부터. 재료는 완성 수량이 여기 2600개, 기말은 500개에 40% 나왔죠? 완성 2600개 플러스 기말 환산, 기말 500개인데 재료는 공정초니까 삭수식 투입이니까 그냥 500개입니다. 500개 곱하기 100% 안 해도 되죠. 마이너스 기초 200개 이렇게 되는 거죠.
평균법이면 여기서 끝납니다. 평균법이면 여기서 끝나니까 그냥 3100개고 거기서 선입일 때는 기초만큼 빼는 거죠. 선입일 때는 기초를 빼는 건 취소할게요. 일단 200개를 빼면 200개를 이걸 선입이니까 요거 200개만 빼면 결국은 2900개가 선입선출법. 그리고 가공비는 완성수량 2600개 플러스 기말한산 500개의 완성도가 40%지 0.4. 그럼 평균법일 때는 이게 답이죠. 그럼 2800개 마이너스 기초가 200개인데 완성도 50%입니다. 0.5 이렇게 계산하면 선입선출법이 되죠. 그래서 선입선출법일 때는 이렇게 계산, 평균법일 때는 이걸로 끝났죠. 이거 그래서 선입일 때는 요거까지 계산해서 해야 돼요. 그럼 요거 100개를 빼니까 2700개죠. 2700개. 자, 결국은 평균법일 때는 3100, 선입은 2900이니까 200개 차이. 가공비는 2800개랑 2700개니까 100개 차이 이렇게 되는 거죠. 계산할 필요가 없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평균법은 여기서 자르고 여기서 끝나는 거고 이렇게 여기까지는 똑같단 말이에요. 평균법, 선입선출법이. 그리고 결국 기초를 빼면 돼요. 기초 하나면 됩니다. 이런 문제는 알고 보면 정말 쉬운 문제지만 이거 모르는 사람, 못 푸는 사람, 그리고 이거 아예 무슨 말인지 아직도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론을 참조하세요. 그 다음 이것도 은근 잘 나와. 제조원가 명세서에 포함되지 않는 거, 제조원가 명세서에 안 적히는 겁니다. 은근 잘 나옵니다. 답은 매출원가 또는 기초기말. 단기제품 제조원가는 제조원가 명세서는요. 제조원가 명세서는 단기제품 제조원가의 명세를 나타내는 보고서예요. 단기제품 제조원가의 명세를 밝혀주는 명세서고, 여기에는 원래 제공품 계정을 머릿속에 그려요. 기초제공품의 단기총 제조원가, 여기에 직접 재료원가 플러스 직접 노무원가 플러스 문제에 따라서는 직접 경비가 되고 어떤 문제에 따라서는 제조 간접비가 됩니다. 거기에서 기말 제공품을 빼면 단기제품 제조원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런 것들은 전부 다 제조원가 명세서에 적힌단 말이죠. 그 다음에 기초 제품 재고액에 단기 제품 제조원가를 더한 다음에 기말 제품을 뺀 나머지가 매출원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매출원가나 특히 이제 시험에서 잘 나오는 게 기초 제품이나 기말 제품 이런 것들은 제조원가 명세서에는 안 나타납니다. 얘네들은 나중에 손익계산서, 포괄 손익계산서, 국제기준은 포괄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에 갑니다. 얘들은 제조원가 명세서로 옵니다. 그래서 답이 4번. 그 다음 보조분업이 배부기준인데 적절치 않은 거, 틀린 걸 찾으라. 인과관계를 찾으면 돼. 구매하는 부서하고 주문하는 거 관련 있나요? 관련 있죠. 인과관계. 배부기준의 핵심은 인과관계예요.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 인과관계를 고려해라. 구매하는 거랑 주문하는 거 관계 있으니까 이건 맞는 거고요. 동력은 전기, 전력이니까 동력은 사용 전력량이나 전기 사용량, 전기 용량 이런 것들 관련이 있어요. 그 다음 노무관리, 인사관리, 노무관리. 근데 노무관리랑 수선이랑 뭐 관계 있어요? 아무 상관없잖아요. 이게 답이죠. 이거 상관없어요. 이거 틀렸다. 그 다음 검사 부문은 검사한 시간이나 수량 이런 거죠. 인과관계 있죠. 이건 안 해도 됩니다. 노무관리니까 인사관리니까 이건 종업원 수 이런 식으로 관련이 된 거죠. 그 다음 제조기업의 원가 계산 관련된 산식인데 틀린 걸 찾으래요. 틀린 거. 단기 총제조원가 아까 위에 있던 거죠. 직제, 직노, 재간. 더해야죠. 갑자기 왜 빼요? 더해야지. 틀렸네요? 답이네요? 왜 더해야죠. 아까 여기 썼던 거 이거죠. 답 나왔어요.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 직접 재료비, 기초 재료에 단기 재료, 원재료 매입 더하고 기말 원재료 빼라. 단기 제품 제조원가 이것도 금방 위에서 한 거죠. 기초 제공품에 단기 총 제조원가 더하고 기말 제공품 빼라. 매출원가도 여기 체크해 드렸던 겁니다. 또 나왔네. 자, 플러스입니다. 여기. 그 다음 부가세가 요즘 세 문제 고정이에요. 틀린 걸 찾아라. 부가세는 전 단계 세액공제법이다. 중요하죠. 특히 세액공제입니다. 거래공제법이 아니라 세액공제법. 많이 함정으로 팝니다. 빵 퍼센트 영세율.
또는 10% 세율, 단일 세율 10% 예외로 0%가 있는 거고, 면세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 불가능하다. 맞죠? 불가능한 매입소액 불가능한 불공제 사유에 사, 비, 면, 접, 토가 있잖아요. 그 중에 면이 면세 사업 관련이죠. 맞죠? 답은 4번이네. 접대비나 이와 유사형 관련된 지출은 공제 불가능하죠. 틀렸죠? 이게 불가능. 사비 면접토의 접대 관련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 부가세법상 재화의 공급이 아닌 거 아는 거죠.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재화의 공급이 아닌 거. 국세, 세금을 물건으로 납부, 돈으로 내지 않고 물건으로 내는 거. 이거는 재화의 공급 아니죠. 세금 내는 것까지 세금을 또 물리면 안 되죠. 답 나왔네요. 답 나온 겁니다. 현물 출자, 매매, 장기할부 이런 것들은 당연히 다 재화의 공급이에요. 조세물납 말고 또 뭐 있냐? 담보 제공, 조세물납, 또 사업이 포괄적 양도, 또 뭐 없나? 뭐 이런 건 공급이 아니죠. 그 다음에 부가세법상 면세 대상이 아닌 거, 면세가 아닌 거. 영세율과 면세도 잘 나오죠. 약사의 조제 용역, 수돗물, 연탄, 무연탄은 다 면세입니다. 그러나 이건 여객운송은 항공기 여객운송은 영세율이죠. 영세율입니다. 영세율. 면세가 아니라 영세율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부가세까지 다 풀어봤는데 몇 개나 맞추셨는지 신고하라고는 안 할게요. 자, 몇 개나 맞췄나 알면 좋겠는데 제가 신고하라고는 안 할 테니까 나름대로 체크해서 10개 이상 맞췄는지, 아니면 그러니까 여러분 그 몇 개 스스로 알고 푸는 거, 찍는 거 말고 알고 푸는 거. 찍는 거는 이거 말씀드렸죠? 왜? 여기 답안 작성할 때 아까 만약 너무 다 체크해버렸네. 어쨌든 내가 알고 푸는 게 5개 있다. 그럼 나머지는 일자로 번호 제일 안 나온 거를 줄 세우게 하면 그 중에 서너 개 맞아요. 답은 어차피 4개, 3개, 4개, 3개, 4개, 4개, 3개, 4개, 4개, 4개 막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잘하면 5개 나올 때도 있어요. 어쨌든 번호가 제일 안 나왔다고 생각한 걸 일자로 놓고 찍으면 몇 개 더 맞아요. 다 체크했다 치고 닫기. 그리고 답안 저장 눌러서 저장하고, 여기는 뭐 USB 안 꽂았으니까 그런다고 했죠. 그리고 이제 끄고, 그리고 감독관한테 USB 제출하고 나가면 되죠. 자, 이렇게 하면 시험 끝나는 겁니다. 자, 이게 74회였나? 74회. 전 회사도 74라고 했는데, 어쨌든 74회 이제 마치는 걸로 하고요. 다음 회차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